그렇다면 우리 교재 421쪽 판단이라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단 전체를 아우르는 이 챕터를 소개하는 글의 첫 문장이 저의 가슴을 또 쾅 때립니다. 예전에 제가 TLDB 글 하면서 "믿지 않는 걸 가르치는 건 연극 같다. 제 피부에 문신으로 새겨진 것 같은 말이다." 그랬는데 동시대 미술의 영역에서 판다처럼 성가신 문제도 드물다. 네. 이 말 역시 이건 문신으로 새기고 싶은 정도는 아닌데 그렇진 않지만 정말 어 너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어 이론을 하고 있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가가 낫나 저 작가가 낫나. 이 작업이 더 좋은 작업인가 저 작업이 더 좋은 작업인가.'에 대한 질문을 끝도 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 판단을 계속 내려주어야 하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제임스 허버트라는 이론가가 계세요. 태식민주의 이론 쪽에서 좋은 글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의 글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 이론이나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단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테니스 경기의 심판 같았다. 그래서 자 테니스 코트 생각해 보시면 양쪽의 선수들이 라켓 들고 공을 막 치고받고 하는데 우리 심판 어디 있나요? 그 한가운데 네트 있는 자리에 높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얘가 잘 치네 쟤가 잘 치네 하다가 저기 선이 넘었으면 네가 아웃이야 이렇게 판단해 주고 네.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게 판이 바뀌어서 미술이 훨씬 더 동시대화되고 동시대 미술로 접어들면서 이 판단의 의뢰를 받게 되는 이론가나 비평가들이 "축구 심판처럼 같이 뛰게 됐다."라는 말을 해요. 진짜 많이 공감이 되는 건데 축구 심판들 보면은 진짜 저도 놀랍습니다만 경기장 안에 심판이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는 얘가 반칙을 한 거를 잘 못 보기도 하고 네. 근데 심판의 시선이 끝도 없이 움직여요. 이 심판은 어 테니스 심판은 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축구 심판은 선수들이랑 똑같이 뛰어다니지 않으면 심판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직접 자기가 승부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심판이 '아 저쪽에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네.' 하고 여기 앉아서 축구 심판을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우리도 이제 동시대 미술판에 들어오면 작가들과 되게 많이 뛰게 되고 특히 부담감이 큰 건 무엇이냐. 축구 심판이 대부분 이제 선수 출신들이 올라와서 심판이 돼서 괜찮지만 만약에 자기가 어리버리하게 굴잖아요. 그러면 경기 흐름에 방해가 돼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네 선수의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경기의 흐름에 심판이 이상한 위치에 서서 있다가 경기에 방해가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치껏 알아서 심판은 잘 보면서 선수들을 피해를 주지 않고 잘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위치 자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전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느끼는 와중에 네. 여러분들도 판단이라는 부담감을 가졌을 때 상당히 힘들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 좋다 싫다 말하는 것 자체에 기준이 없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게 정말 극한으로 가서 무슨 극단적 상대주의나 허무주의까지 밀려가면은 동시대 미술 진짜 기준도 없고 법칙도 없고 '세상 모르겠는데요.'라는 분노의 제 8 주차에 현대 미술의 쟁점을 쓰라고 하니 막 그런 정말 짜증난 극한의 분노를 가득 담은 네 그런 레포트들을 몇 개 읽었어요. 그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후앙이 바스의 판단이라는 골치 아픈 대상이라는 글 읽으면은 더 실은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 미술 안에서 음 예전에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후앙이 바스 글 같은 경우에 422쪽 보면 그린버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950-60 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린버그라는 비평가가
거의 형식주의 쪽에 정점을 찍는 어떤 순수 예술에 대한 미적 판단 기준이 있고 그것을 적용해서 미술을 읽은 거의 편하게 테니스 심판처럼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누군가는 그래서 이 시절을 되게 그리워합니다. 법을 주세요. 지킬게요. 법칙을 내놔봐요 하는 사람들에겐 더 취향이 맞는 시절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워하진 않습니다. 저는 테니스 심판보다 축구 심판처럼 뛰고 있는 게 더 재밌고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응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기준이 확실히 있던 때가 아니고 지금은 훨씬 다각화되고 기준도 자꾸 바뀌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시절에 판단이라는 골치 아픈 대상에서 이제 형식주의가 빠져나간 자리에 사회적 맥락이나 정치적 맥락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그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425쪽 보면은 문단 바뀌는 고기쯤 각주 24번 뒤쪽쯤 보면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신천들은 사회성과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매체나 미학적 질, 특히 조형미 이런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아가 비규범적인 새로운 비평 모델의 필요를 역설을 한다. 그러한 비평 모델은 예술 작품이 만들어낼 수 있거나 재현하거나 폭로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근거에서 간단히 말하면 미학적 판단과 관련된 판단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효과의 근거에서 예술 작품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많은 미술 교육이 여기서 말하는 미학적 판단에 가까운 미적 판단에 훨씬 가까운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좀 무시하면서 사회적 효과에 맞는 판단 기준을 강요를 받는다고 느끼며 반발감이 굉장히 드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연히 아카데미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판단과 아카데미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게 아니고 자기의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판단 기준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포맷을 줬을 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뭘 좀 못하고 있을 때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부모 탓이야.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널 가르친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줬어라고 하면 자기는 뭐랄까 책임을 면하면서 그래 내 잘못이 아니었어. 교육이 문제였어라면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절대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저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라고 이 레포트 내주는 건 아닙니다. 적정성까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교육의 문제점이 뭐였는가를 아는 선까지만 하시지 거기서 갑자기 징징거리면서 다 교육 탓이다로 넘어가시는 건 저도 교육자로서 그거는 허락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책 543쪽 한번 볼게요. 543쪽은 어떤 글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이라는 베이징 기반의 중국계의 이론가, 큐레이터, 평론가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중국 학생들이 어떤 미술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와닿는데 543쪽 첫 문단 끊기기 좀 전쪽을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성공한 작가가 되겠다고 엄격한 취향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죠. 그리고 아카데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 후에야 학생들이 비로소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미술교육기관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꼭 이렇게까지 그려야 합니까? 그러면 이걸 다 잘 그리고 난 후에 네가 너의 관점을 만들어서 네 스타일대로 그리도록 해보자. 피카소도 원래 구상회와 타질적인 묘사를 완전히 잘하고 나서 입체파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 테크닉을 다 익히고 이걸 다 안 다음에 너의 관점을 형성해라 라는 아주 흔한 변명이 있어요. 미술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무슨 고대 미술사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라스코 벽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시대 미술까지 미술사를 하나도 안 빼고 다 훑어요. 막 한국 미술사 무슨 불상 수인 막 항마 촉진 별걸 다 배우고 쫙 다 훑고 나서 그다음에 졸업할 때쯤 돼서 "네가 뭘 더 좋아하는지 그때 가서 선택하고 해라."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 뭐 개인적으로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어느 일부분에 더 몰렸고 더 강하게 저를 억압했다면 제가 어땠을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피리의 글 보면은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습득한 후에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예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기준이 한 번 사고를 지배하면 더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매서운 문장이 있어요. 그것을 다 배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모님의 어떤 면이 너무 싫어 가지고 난 진짜 우리 아빠 저 성격 안 배워. 저거 너무 싫어. 혹은 '아 나 우리 엄마 저런 거 진짜 미치겠어. 절대 안 따라해야지.' 해 놓고 나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똑같이 되어 있는 거 저희 나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교육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막 하고 치를 떨면서 배웠지만 그 학습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네. 저도 직업병입니다. 저도 완벽하게 각줄 달고 완벽하게 인용을 하는 걸 너무 하다 보니까 안 돼 있으면, 제가 진짜 인격 수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안 돼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요. '이건 맞춰야 되는데 왜 안 맞춰져 있지?' 이러면서 네. 이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해 너무 오래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클래식 성악을 했다든가 아니면 클래식 발레를 오랫동안 노래를 했거나 춤을 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장르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빨리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온갖 습관이 몸에 딱 배어 있어서 발성을 하면 기본 성악 발성이 나오고 춤을 추면 기본 이렇게 턴오프가 되고 막, 네, 그런 버릇이 있듯이 미술도 특정 교육에 너무 교육을 강요받다 보면 처음엔 자기가 그게 싫다고 말을 하면서 하다가도 어느새 세뇌를 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테크닉인데 습득을 잘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 보면 잘하니까 그게 세상에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암시가 사방에서 몰려오더라도 '아 아니야. 이거 소중해. 이게 세상에서 짝 먹었으면 좋겠어.'라는 자기 바람을 내려놓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피리의 543쪽 두 번째 문단 끝을 보면 "그러한 훈련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은 생각이 아니라 특수한 기술적 감수성만을 키우게 된다."랬는데, 기술적 감수성이라는 단어, 이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써진 걸 보기 전에도 암암리에 좀 느끼셨을 거예요. 나는 근데 이거 필이는 자기가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딱 아니라고는 못 하겠어요. 기술적 감수성이 자기의 미적 판단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네. 어 그게 이제 사회 전반을 지배했을 때나 그게 강화 억압으로 다가왔을 때 문제인 거지,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여러분이 단어에 감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자기가 감성이라는 단어로 말했던 것이 혹시나 미술 교육 과정에서 생겨난 기술적 감수성은 아닌가, 시각적 조형적 감수성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은 해 보세요. 사람이 그것을 반성적으로 생각한 후에도 다시 채택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거하고 한 번 생각한 뒤에 다시 받아들이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드리고, 기말 레포트 쓰는 과정에 우리가 어쨌거나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이론 수업을 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많은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 얘기도 했고, 형식주의 얘기도 했고, 뭐 아카데미즘 얘기도 했고, 매체, 예, 매체 특정성, 예,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뭐 근본주의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하게 제가 다뤘었습니다. 기타 등등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여러분이 자기 논술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단어들을 좀 갖다가 써 주시면은 뭔가를 배웠으니까 응용하는 입장에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 단어를 레포트에 집어넣기 위해서 막 짜맞추면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작가 좋은 게좀 엘리트주의적으로인 것 같긴 해. 이 작가는 대중적으로는 진짜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엘리트주의나 포퓰리즘 같은 개념이 나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런 문장을 쓰고 싶으시다면 어쨌거나 시험 공부 비슷한 레포트 쓰기니까 한 학기간 배웠던 주요 키워드를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서 앞에 한쪽에 딱 붙여 놓고 혹시라도 내가 쓰다가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레포트를 쓰시면 평범한 단어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인 단어를 쓰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감성이란 단어도 그냥 감성, 우리 그냥 일반인들끼리 친구들이랑 수다 떨듯이 감성이 아니고 '이 책에 나온 기술적 감수성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요걸 또 요태로 하면 좀 촌스러워요. 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책에서 읽었던 단어 중에 제 과제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 텍스트 몇 개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자기가 마음에 와 닿았던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그냥 타이핑 치고 각주만 달아서 내세요 했던 주차 기억나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책을 읽었으면 내가 마음에 든다고 형광펜 칠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자기 레포트에 이용만 하면 거기다 각주를 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론이 별거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실 수 있다면 네, 시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네.